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올해는 남극대륙과학연구의 전초기지인 장보고 과학기지가 설립 10주년을 맞은 해라고 합니다. 또 남북국 연구의 중심기관인 극지연구소의 20주년이기도 하다는데요. 극지연구소 20주년을 맞아서 남극과 또 북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극지 취재를 4번이나 다녀온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KBS 이은정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남극 기온이 제가 아까 한번 쳐봤어요. 여기는 얼마나 되나 했더니 영하 뭐 한 3, 40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남극 기온이 계절 평균보다 38.5도 이상 수직 상승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영국 가디언지에서 나온 기사였는데요. 그 정확히는 이때가 2022년 3월입니다. 2년 전인데 그때 남극 콩코르디아 그 내륙기지 근처인데요. 이때 영하 9.4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9.4도요? 예, 영하 9.4도. 근데 그 지역이 보통 이제 영하 40도에서 50도가 평균이니까 그렇게 산출을 해보면 38.5도나 평년 기온보다 높아졌다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그 과학자들이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제 저위도에서 생성된 그 수분이 대기의 흐름을 타고 남극까지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 열과 수증기가 전달돼서 기상학적으로는 대기의 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급작스러운 그 온도가 올라갔고요. 사실 이게 3월 18일에 피크를 한 다음에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3월 24일쯤까지는 서서히 내려가서 다시 이제 평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38.5도나 상승해서 그대로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크게 온도가 높아진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과학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남극 기온 높아지면 생태계라든가 전 지구적인 기후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겠죠. 예, 그 이은정 기자께서도 남극 취재 뭐 여러 번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남극에 가면은 어떤가 싶은데 최근에 제가 그 여행 유튜버하고 또 방송인 노홍철 씨가 다녀온 남극 탐험기 그 유튜브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던데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노홍철 씨가 딱 도착하자마자 무슨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아, 무슨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아, 뭐 이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런 느낌이세요? 예, 사실 그것도 그랬습니다. 남극에 가면 전부 다 눈과 얼음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행성에 왔다, 새로운 우주에 왔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온통 흰색인데도 같은 흰색 안에서 미묘하게 좀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는 곳마다 경치고 그리고 찍으면 전부 다 캘린더 화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남극에 한 달 이상 머무른 후에 그다음에 뉴질랜드로 돌아왔는데요. 뉴질랜드에 오면 녹색 나무가 보이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신기하다. 또 다른 행성으로. 그렇죠. 예. 흰색만 보다가. 그래서 제 생각에 혹시 외계인이 우리 푸른 지구를 본다면 그런 녹색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극이 제가 2010년에 제일 처음에 갔고 2018년에 마지막으로 갔었는데 확실히 나중에 갔을 때는 기온도 많이 올랐고 얼음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남극 몇 개 궁금한 게 있는 게요. 지금 그 영상 보면은 되게 이상한 냄새가 나서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진짜 뭐 그게 뭐 펭귄 배설물 때문에 그렇다는데 진짜 그래요? 펭귄은 사실 너무 예쁘긴 한데 가까이 가면은 소리도 너무 크고 그다음에 배설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냄새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투어 일정 리드 하시는 분 보니까 이 줄 따라서 오지 절대로 왼쪽 오른쪽으로 발을 다른 식으로 디디면 안 된다. 그러면 곧바로 죽을 수 있다 하던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아마도 남극의 크레바스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 얼음이 이렇게 중간에 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가는 리더가 그 땅을 얼음이 단단한지 이제 보고 가거든요. 근데 그 길에 뚫어놓은 길이 아니라 다른 옆으로 갔을 때 크레바스에 빠지면은 뭐 이제는 그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제가 2016년도에 남극 갔을 때도
다른 나라 과학자가 혼자 그 탐사를 갔다가 크레바스에 빠져서 실종이 됐다고 굉장히 경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그 남극과 북극이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따뜻해지고 있어서 문제라고 하던데 궁금한 것이요. 남극과 북극이 추운 지역인데 근데 왜 이렇게 빙하와 해빙이 많이 녹고 있는 건가요? 이제 기온 변화의 임계점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임계점을요. 네. 네네. 우리가 주전자에서 물을 끓일 때 처음에는 가스불이 이렇게 해도 물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면 뜨거워지면서 김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이 바로 지금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남극에서 얼음이 녹게 되면 태양광이 이제 원래는 그 남극 바다 위를 하얀 얼음이 덮고 있었기 때문에 네. 태양광이 이제 반사가 되는데 예. 얼음이 줄어들면 그 반사가 되지 않고 뜨거운 태양이 흡수를. 바다로 바로 들어오겠죠. 네. 그럼 바다는 더 빨리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남극 북극이 오히려 온대지방보다 기온 변화가 훨씬 더 빨라서 네. 이제 연구팀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남극은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2배가량 빨리 따뜻해지고 있고 다른 지역보다요. 네네. 네네. 북극은 4배 이상 따뜻해지고 4배 있다고 이상요. 합니다. 네. 김진희님, 남극 정말 신비한 세상이네요. 이런 아름다운 환경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하시고요. 극지연구소가 다음 주 16일인가요? 그때 20주년이라고 하던데 연구소를 만들기 전에 우리나라가 극지에 처음 간 건 공식적으로 언제인 거예요? 저희가 1988년 네. 남극 서쪽 반도에 세종과학기지를 설립했죠. 세종기지요. 그러니까 36년 전에 예. 남극에 진출을 한 거고요. 이제 남극 반도에 있는 그곳은 이제 킹조지 섬이라고 하는 섬인데 네. 한 10개 나라가 남극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남극 연구를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북극은 2002년도에 진출했습니다. 네네. 이제 북극은 사실 남극처럼 대륙이 아니라 북극해라고 해서 바다이기 때문에 네. 유럽 쪽에 기지를 세울 수 있고 러시아 쪽에 세울 수 있고 캐나다 쪽에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럽 쪽 노르웨이 거기 스발바르 제도에 다산 과학기지를 설립해서 북극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년 전이죠. 2014년 남극 대륙에 장보고 과학기지를 만들었는데요. 네. 사실 세종기지는 남위 62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남극권이라고 하면 66도에서 67도 이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진정한 남극이라고 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장보고 기지가 설립되면서 남위 74도에 기지를 세울 수 있어서 이제 남극 빙하나 운석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세종과학기지, 다산과학기지, 장보고과학기지 있지만은 장보고 기지가 설립된 지가 올해 10년이 됐다고 하니까 참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도 남극 연구 성과가 꽤 많았을 것 같다 싶은데 뭐 다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은 주요하게 이러이러한 것도 있다. 뭐가 있을까요? 남극에도 화산이 있어요. 화산이요? 네. 그래서 남극 화산의 가스 분출 활동을 25년 만에 관측을 해냈는데 네. 이게 세계적으로 좋은 논문에 실렸고요. 또 남극 그 산맥 쪽으로 가면 운석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블루 아이스라고 해서 푸른빛을 띠는 얼음 같은 평원에 예. 검은색 운석들이 떨어져 있는데 네네. 우리 운석 탐사팀이 36kg짜리 대형 운석을 발견을 해서 이제 태양계 진화를 연구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예. 그 또 최근에 내용 보니까 남극의 세 번째 기지 또 내륙 기지를 세우겠다 했는데 내륙 기지는 또 뭐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보고 기지는 그 남극의 바닷가 옆에 있습니다. 바닷가 옆에. 네. 그래서 바다에서 거리가 한 수백 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아라운호를 타고 갔을 때 거기가 얼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로 이동을 했거든요. 얼음 위를 달려서. 근데 내륙 기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닷가가 아니라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기지를 말합니다. 네네. 그 아까 콩코르디아 기지 네네. 처음 얘기했던 거기가 대표적인 내륙 기지인데요. 우리나라도 장보고 기지에서 1,500km 안쪽으로 들어가서 남위 76도, 동경 117도 위치를 내륙 기지 후보지로 올해 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기지 건설을 시작하면 2030년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남극의 내륙 기지는 5개가 있는데요. 그 일본의 내륙 기지 후지돔 기지가 그 남극의 셰프라는 영화의 배경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상당히 오래된 영화인데 일본은 이미 그때 내륙 기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좀 늦은 셈이죠. 늦었네요.
이 내륙기지에서는 무슨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빙저호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빙저호는 말 그대로 얼음 아래 호수인데요. 그 남극의 그 200m, 2000m 넘는 얼음 안쪽으로 예. 뚫고 들어갔더니 호수가 있더라. 이렇게 탐사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 호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주 수천만 년 동안 격리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지구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호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지구를 알 수 있는 그게 되고요. 네. 그 특히 유명한 빙주호 중에 보스토크 호수 같은 경우는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와 매우 유사하대요. 그래서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 근데 남극에서 우주 탐사 연구를 한다라고 지금 언뜻 이해가 되는데 참 신기한데 이게 조금 더 어떤 방식으로 우주의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빙저호에서? 빙저호는 이제 과거의 예. 지구 예. 그다음에 그 다른 행성과의 환경을 비교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이제 남극이 해발 3,000m로 굉장히 고도가 높고 건조하고 오염물질이 없기 때문에 망원경을 직접 우리가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체 망원경을 설치해서 직접 우주를 관측하거나 예. 블랙홀을 찾아내기도 했고요. 또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중성미자라는 유령 입자가 있는데 예, 예. 그 입자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1004님. 남극 세종기지 TV에서 보면서 신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2081님. 남극 기온이 이렇게 높아진 적이 있다니 올 여름도 벌써 걱정이 되네요. 이러다 여름이 되면 야외 활동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기후위기 문제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요. 남극의 펭귄들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 이은정 기사께서도 남극에 갔을 때 펭귄 뭐 지겹게 보셨겠지만은 펭귄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건가요? 제가 남극에 갔을 때는 이제 남극 대륙에만 있는 황제 펭귄을 직접 보고 왔죠. 네네. 정말 멋있고 키가 한 1에서 1.2m 정도 되니까 사람의 허리 정도까지 옵니다. 저보다 조금 작네요. 네, 황제 펭귄은 사실 둥지를 만들지 않고 네. 얼음 위에서 살고 있는 걸로 유명한데요. 네. 이제 남극 얼음이 지금 감소하기 때문에 서식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또 번식에 치명적인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제 펭귄 중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어린 펭귄을 보셨을 텐데요. 예. 그런 펭귄들은 방수기틀이 다 자랄 때까지 그 얼음 위에서만 살아야 되거든요. 물에 닿지 않고. 그런데 지금 해빙이 자꾸 없어지니까 깃털이 자라기 전에 해빙이 붕괴되어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황제 펭귄의 서식지가 이번 세기 말까지 한 90% 이상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90%나 없어질 네네, 수가 있어요. 그 또 펭귄들 그 황제 펭귄 영상들 보면 이렇게 삶의 터전이 점점점 좁아지니까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물에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하는 사이에 뭐 새들한테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어린 펭귄들은 그 남극 알맹이, 남극 예. 독수리들이 굉장히 노리고 있는 생물체입니다. 그 되게 단순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이 기지 이런 곳은 저 같은 일반인들도 한번 가볼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허가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건가요? 현재 남극 대륙은 예. 허가를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연구를 위한 목적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일부 이제 남미에 가면 네. 크루즈를 타고 남극을 탐사하는 그런 아주 비싼 여행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그건 아마 대륙이 아니라 남극 인근 섬이나 제도 쪽을 아마 보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또 남극, 북극이 녹으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또 잘 모릅니다. 이게 남북, 북극이 녹으면 지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게 또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이제 남극과 북극이 예. 지구 전체 해양 대순환, 해류 대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그린란드나 남극은 물이 차가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물이 차가운 물일수록 무겁거든요. 예. 그 영상 4도의 물이 제일 무거운데요. 네네. 이런 차갑고 무거운 물이 생성이 돼서 심층수라고 해서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남극 북극에서 내려간 심층수들이 흐름을 타고 적도로 이동을 하면 적도로 이동하면서 물이 좀 따뜻해지면 당연히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적도에 있던 물들이 다시 또 극지방으로 가면서 무거워지고 해서 그것이 그 에너지 동력이 이렇게 되어서 순환하게 되나 보네요. 예, 네네. 지구 전체의 큰 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극지방에 지구 전체의 얼음의 약 97%가 있고 남극에는 86% 얼음이 있는데 예. 이 얼음은 염분이 없잖아요. 네네. 바닷물은 짜고 염분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아서 바다로 들어가면 극지방의 바다의 염도가 낮아집니다. 염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 물이 그만큼 가벼워진다는 거에서 해류 순환의 연결고리가 끊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층수 생성이 안 되면 전체 물의 흐름이 안 돼서 우리가 욕조에서 한쪽은 물이 뜨겁고 한쪽은 물이 차가운 상태 그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해류 대순환이 빨리 정상적으로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과학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해수면 상승이 0.3m 작게는 이번 세기 말까지 크게는 1.1m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m까지나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남극은 그리고요 또 먼저 찜하면 임장가 싶기도 해요. 땅 소유가 어느 국가로 정해져 있나 싶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남극 연구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 이게 뭐 자원 개발 같은 뭐 남극의 어떤 미래 가치 때문이 아닐까 싶은 뭐 짧은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남극을 처음 탐사한 나라는 영국, 노르웨이 같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아문젠이 처음으로 남극점에 갔다고 하고 또 영국 스콧 대령도 남극 탐사를 했죠. 하다가 죽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유럽 나라들은 그 남극 탐사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계 있고 노르웨이계 있고 이런 건가요? 본인들이 이제 기지를 거기 건설해서 거기 연구를 하면서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을 해왔죠.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칠레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남극 배 타고 가면 뭐 조금만 가면은 남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기지를 만들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뉴질랜드, 호주 같은 남반구 나라도 우리도 지역적으로 가깝다 이렇게 해서 남극의 자기 땅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1900년대 초반 중반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국제 조약을 맺어서 맺었군요. 남극은 지금 어떤 나라의 땅도 아니다. 인류 공동의 재산이다. 그리고 남극의 생태계, 남극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구 목적으로만 갈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갈 때도 외교부에 서류를 내고 그게 국제적인 승인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땅도 아닌 대신에 또 연구 목적으로만 갈 수 있고 또 이제 자연 환경은 또 해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데 아까 뭐 제가 여쭤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극 연구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이유는 혹시 자원 개발 같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좀 그 겉으로 얘기하기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남극 대륙 아래에 굉장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 번도 개발된 적이 없고요. 없어요. 근데 지금 지구가 점점 더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그 자원이 부족해지면 언젠가는 남극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역사적으로는 남극의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학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국제 공동 연구에 기여함으로써 남극 개발에도 뭔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이번에 이 내륙기지는 6번째 내륙기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남극 연구에 진심이다. 이런 걸 알릴 수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박미영 님께서요. 남극 기지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문득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했어요. 생활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모두 다 보관을 했다가 들고 나옵니다. 되게 많을 텐데요. 꽤 많지만 그것을 우리가 우리 같은 경우는 아라운호 배에다 싣고 오고요. 현장에서 분쇄할 수 있는 거는 분쇄해서 사이즈를 작게 만들고 또 이 인간의 그 액체 배설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정화 시설을 돌려서 물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답변이 되셨죠? 김현성님께서는요.
얼마 전 2024년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채용에 지원했는데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아이고 어떡하세요. 다음번에는 꼭 합격하고 싶네 하시는데 이렇게 과학기지에 연구대 뭐 연구원 같은 거 채용을 하면 한 번 가시면 뭐 1년 2년씩 계시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월동대원이라고 하면 보통 한 18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요. 네네. 그중에 절반은 극지연구소 소속의 연구원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거기 통신대원도 있어야죠. 네. 전기대원도 있어야죠. 조리사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직에는 일반인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이번에 불합격하셨다는데 1년 뒤에 또 지원할 수 있으시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 0428님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사람이고 지키는 것도 사람이네요. 지구를 지키는 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하시고요. 0933님 저는 남극에서 황제 펭귄 보는 게 소원이에요 하시는데 황제 펭귄 보신 얘기 좀 길게 듣지 못했는데 처음에 보셨을 때는 되게 신기하셨겠지만 이게 또 때로 있는데 그 황제 펭귄은 집단 행동 그 생활을 하는 동물인가요? 좀 무섭기도 합니다. 무섭기도 사실은. 해요? 저희가 황제 펭귄을 남극에 아무 데서나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서식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는 헬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내려서 보는데요. 예. 일단 내리면 황제 펭귄들이 이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망을 보는 경찰 펭귄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굉장히 큰 소리로 울어요. 네. 그리고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펭귄을 이제 잡거나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럴 경우에 뭐 손을 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도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예. 예쁘고 그다음에 황제 펭귄은 대륙에서 남극에서밖에 볼 수 없는 그 종류니까 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한 거죠. 경비를 서고 있는 경찰 펭귄도 있군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남극과 또 북극 취재를 꾸준히 해오셨는데 우리나라의 극지 연구 발전 위해서 좋은 조언 혹은 제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2019년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북극 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모자이크 프로젝트라고 1년 동안 배를 타고 얼음을 누비면서 이제 항해를 하면서 탐사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전 세계 30여 개 나라가 참여하고 또 수백 명의 과학자가 참여했는데 우리나라 과학자는 그 배에 타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국제 프로젝트였냐 하면 그 얼음에 닻을 내려서 배 엔진을 끄고 얼음을 따라 흐르면서 1년간 북극을 이렇게 탐사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굉장히 귀한 경험이죠. 경험일 텐데. 네네. 그래서 우리 극지연구가 지금 뭐 30년, 40년 동안 상당 수준 발전은 했지만 아직도 세계적으로 연구의 중심부에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공동 연구에서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네요.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무슨 스포츠랄지 아니면 국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보면은 항상 10대 안에 들어서 우리는 항상 끼는 줄 알았는데 30여 개 나라에서 수백 명의 과학자가 참여했는데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는 그 배에 탄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한 마음도 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가 이 분야 연구의 중심부까지는 못 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3254님, 이은정 기자님 너무 멋있어 하십니다. 혹시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가요? 오늘 의상도 멋지십니다. 자, 극지연구소 20주년 한국 극지연구의 성과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정 KBS 과학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